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건 1년 6개월 전입니다. 오늘 검찰 구형까지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숨어 있을 만한 곳 목격한 분들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보에 지금 특징 수사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구형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네. 1부인데도 혐의가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주요 인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알고서도 제대로 된 감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직무유기 혐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CJ E&M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 고발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가 있고, 또 세월호 수사팀에 대해서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위증에 대한 혐의, 또 그리고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직으로 재직 중인 시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감찰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감찰을 정당하지 않게 방해했다라는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중형을 구형한 거죠. 왜냐하면 위증죄 같은 경우에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인데 사실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는 상황이고요. 또 나머지 범죄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뭐 작게는 1년 이하, 또 어떤 거는 뭐 5년 이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8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법정형은 15년까지는 선고할 수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형을 구형했다.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권을 남용했고 감찰권을 남용을 했고, 또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감찰 업무 자체는 또 외면해서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 더더군다나 우 전 수석은 반성하지 않고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자신들의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그런 그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전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의 또 변호인의 입장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있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사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전달자 역할만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무능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두 번의 구속영장 전부를 다 기각해서 피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역할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한 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1심에서 7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강요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이 내용도 유죄 선고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혐의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결정적으로 구속시키게 만든 거는 결국 이 불법 사찰에 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구형이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의 형이 선고될지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도 1심 재판부 마지막까지 다퉈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월권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검찰 구형을 볼 때 이 범위가 좀 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끊임없이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확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었는데 사실 예. 그거 자체는 그렇게 썩 잘 되는 그런 시도는 아니고 원래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서 어떤 식으로 적시될 것인가가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지금 이제 그 변론 요지서를 사실 낭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병우 전 수석이 스스로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데 그게 그 4시 반 정도에 할 거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 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얘기한 거는 이렇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고받은 내용일 뿐이다. 나는 사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 법정에 와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또 대통령의 지시나 병행에 대해서 사실 나 정확히 몰랐었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전달해 준 역할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네. 또 노태강에 대한 사직 강요 관련해서도 공무원은 전부 다 사직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정년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뭐 내가 강요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나머지 점에 대해서도 그 문체부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당신이 인사 관여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파벌 난맥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파벌이 너무 난맥상이 힘들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유리 사역 없이 대통령 지시 아래 통상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최시원 즉 최순실 씨와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전혀 몰랐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국정농단 했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특검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실 때 일단 지금도 취지가 몰랐다, 통상 업무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들리는데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좀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이제 김기춘 전 시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1심 재판부의 판단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을 받게 되는 강요 혐의 자체도 1급 비서관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정부에서 충분하게 이들에 대한 사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한정해 갖고서는 이 사표를 수리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도 민정수석으로서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인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꿰어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했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그 선고에도 충분히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 전 수석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업무 강도가 어디까지인지, 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순하게 그냥 지시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영장 청구에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불구속 혹은 이제 기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제 명확하게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첫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선고할지 이것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년이라고 하는 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법원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절대 집행유예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면은 법원 입장으로서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집행유예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이제 시각인 것이고 아마도 1년 반에서 뭐 한 2년 사이 혹은 3년 사이 그 정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위증죄 같은 경우는 사실 높죠. 왜냐하면 일반 위증죄보다는 이게 국회에서의 위증죄인 경우에는 다른 벌금형도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는 사실 매우 무거운 혐의입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혐의들 예를 들면 직무유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 그런 거는 사실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결과적으로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려진 형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부러 검찰에서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형을 높게 선고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은 내일부터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 번째 영장 청구만에 결국 구속되게 됐던 거는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원에 근무했던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가 우병우 전 수석과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 최윤수 전 차장도 불구속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추명호 국익정보국장을 통해서 이 최윤수 전 차장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연결되는 사이를 통해 갖고 여기에 대한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바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혐의를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불법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해서 사찰을 시작하게 된 것이 본인과 그 가족회사 정강에 대해서 이제 특별감찰관이 그 감찰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사실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알고 봤더니 뭐 조희연 당시 뭐 교육감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사찰을 시작했고 네, 모든 서울시 사람에게 교육감이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법 사찰을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개인 비리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 부인하고 그 장모 김장자 상남개발 회장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제대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형량이 사실 세다고 우리가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비리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을 좀 좌지우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서 아마도 2라운드에 가서야 제대로 아마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좀 철퇴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앞서서 두 번이나 구속을 피했었는데 결국 구속된 게 이 불법 사찰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판이 더 집중되는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구형이 됐던 징역 8년의 형에 대해서는 사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1심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이 민정수석에 대한 업무 범위 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재판 과정 속에서 바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했던 혐의 자체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 우병우 전 수석이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인 공방에서 굉장히 불리한 형량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 두 인물의 인연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서로 뭐 선배 후배하는 그런 인연이 결국 악연으로 끝난 상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는지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개인 비리 혐의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데 이제 문제는 기소를 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끝났다고 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소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하고 검찰이 동등한 관계, 대등 관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수사에 협조할 의무 자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서 사실 이제 재판이 이제 내일 30일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공소 사실 범위 내에서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난번에 뭐 청와대에서 나온 캐비넷 문건 같은 것들도 사실은 매우 중대한 자료가 지금 된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번에 칼끝을 피해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또 들여다본다는 그 개인 비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그 사건이고요. 그리고 뭐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라든가 처가의 뭐 땅 차명 보유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보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사실 다시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엄마, 아빠, 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적을 두고서 사실은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두고 우리가 횡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많이 처벌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넥슨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강남에 땅을 팔았던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개인 비리 같은 것들도 실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이 사람 개인에게 어떤 걸 좀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죄 나온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닌 것 같고 불법 사찰이라던가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나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가 이런 부분 쪽에 좀 집중해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불법 사찰 문제를 그렇죠. 어떻게 판단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2월 달 중에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최순실 씨,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최순실 씨일 겁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고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터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 대한 이 선고가 결국은 2월 5일에 열리는 거로 보이는데 2월 달 중으로 해서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돼가는 거로 보이고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안종범 전 수석 증인 채택 이후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내용이 없을 거로 보이는 겁니다. 또 얼마 전 조간신문 인터뷰에서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일절 얘기하지 않았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대신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사실 더 이상 이 법정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은 최순실 씨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다 속았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순실 씨의 일단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신경의 변화라든지 추가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가 남은 마지막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심경을 밝혔던 부분은 결국 여론전을 하려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마지막 그 모든 변호인들을 다 사임을 시키면서 사실상의 재판을 거부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최순실 씨를 관리하지 못했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 최순실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유영하 변호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되게 됐을 경우에 그럼 모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최순실 씨가 떠안아야 되는 건데 아마도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를 받고 있는 이경재 변호인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종북적인 상황에서 가장 측근들과 틀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얘기들을 함께 맞춰가게 될지 아니면 마지막에 그 이야기들이 서로 틀어지게 될지도 주요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여론전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법적으로 했을 때 특별히 방어할 만한 논리가 없다는 게 이제 이쪽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전임 대통령도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서 썼다고 하고 그것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그래라라고 말한 것일 뿐이고 본인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자체는 실제 이 돈이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돈을 관행적으로 이 국정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국정원 그렇죠. 특활비 예. 관련해서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돈이 쓰여왔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걸 뇌물죄로 의율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사실은 그런 식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된다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마시키고 오히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힘들고 아프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네, 결론적으로 사실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로 그렇죠. 보이는데 지금 재판은 또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출석한다는 얘기도 있죠. 유영하 예. 변호사 얘기는 나와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쪽 재판에는 안 나오면서 다른 재판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맞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운 모양새를 연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나가봤자 할 말이 없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선임을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불출석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이실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잇따라 새로운 증언과 또 정황이 나오면서 이제는 언제 검찰에 소환되는지가 관심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증언과 정황이 새롭게 등장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인간 반반 공략 들어갔잖아.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험 보고 달라들어가니까 이거야. 다스는 누구 건가? 이걸 밝히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녹취가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몇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중 인간 반반 공략 들어갔잖아.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험이 보고 달라들어가니까 이거야. 그 시험이가 이상은 치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의가 안 되게 된 거야.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의 녹취입니다. 영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를 통해서요. 140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일단 영감은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영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본인의 큰 아버지한테 영감이 지시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그 영감이 이제 본인의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예. 그렇다면 다스에 있는 이 140억을 왜 내놓으라고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건데 이 BBK에 투자했다가 돈을 140억을 다시 돌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했던 통화 녹취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그 통화 녹취록을 쭉 들어보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그 돈은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결국은 그 금강이라는 회사에 이 영배 대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금강이라는 회사는 다스의 협력업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협력업체의 최대 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140억을 둘러싸고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연결돼 있고 그 중간고리로서 이시영 씨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140억에 대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0억 원이 과연 무슨 돈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녹취 사실 자체는 그 김동혁 씨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즉 큰 누나 이기선 씨의 아들이 이제 김동혁 씨인데 이 아들이 다스 관계자하고 나눈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말하는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수표로 만들어서 갖다 주었던 그 비자금 중에 일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140억을 자기 수표 만들어서 이영배 당시 금강 대표에게 주었고 이영배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돈은 도곡동 땅을 판 돈이라던가 다른 돈이 아니고 이 다스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던 2008년도에 만들었던 특검이 확인했던 120억 플러스 2005년도에 나왔던 그 20억 합쳐가지고 그 140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백 씨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는 이 돈은 또 도곡동 땅을 판 돈하고는 별개의 문제의 또 다른 그 비자금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 14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으려고 했다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강화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특정짓는 진술이나 정화 증거가 나오지는 않고 있죠.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여러 개의 녹취 파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회상속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영 씨가 실질적으로 다스에 대한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와 굉장히 좀 사이가 관계가 나빠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건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장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시영 씨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예. 결국 남은 건 검찰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녹취록은 사실 26일 날 그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것인데 이 내용에 보면은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시오라고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즉 이동형과 이시영과 이명박과 이상은이 네 분이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좀 들린 소문 중에 하나는 이동영 씨가 사실은 돈을 받아서 그걸 주식을 하다가 날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챙기려고 했던 140억이라고 하는 돈이 허공에 떠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분 원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지 않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조카가 그걸 마음대로 날려버렸으니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동형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캐물어서 이동형 씨의 입을 통해서 이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예. 특히 당신이 날렸다라고 하는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돈의 지금 원래 주인은 누구였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동형 씨에게 개인적인 횡령 혐의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조금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제 뭔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동형 씨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지금 검찰에서는 사실은 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돈은 얘기인데 이 14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으려고 했지만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날렸다, 주식으로 날렸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돌고 있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를 평창 올림픽에 초청해놓고 나를 평창 올림픽 전에 소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간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평창 올림픽에 가면서 본인이 포토라인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평창 올림픽 전에 불러도 안 가겠다는 게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검찰하고 좀 조율을 조금 했었던 것으로 조금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부르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번에 얘기했듯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공소시효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가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기소하게 되면 공범에 대한 기소 중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예. 두 번째로는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불러도 될 만큼 그 중간 지난번에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라던가 다른 자료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들에 의하면 공소시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범을 기소하면은 공소시효가 상관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검찰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도 또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지난번에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하는 과정의 마지막 말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전에 만약 소환하게 되면은 소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하기는 또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만약 부른다면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한 번에 맞춰진 수사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다 완비가 된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을 불러야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시간이 굉장히 너무 짧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친 뒤에 이제 이 전 대통령 소환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얼마나 탄탄하게 수사가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은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에서 일했던 2명에 대해서 사실은 기소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 공작을 펼치는 데 있어서 대북 공작용 자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국고 손실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누구의 그런 지시나 개인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냐 물어봤더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원세훈 전 국장을 압박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원세훈 전 국장이 입을 또 다시 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